청담동 300억 할아버지가 죽었다. 100억이 사라졌다. 한정수 82세. 자식 셋이 있었지만 모두 재산만 노렸다. 할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치매가 왔다. 할아버지 스스로 뭔가를 잊어버렸다.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과연 누가 100억을 가져갔을까? 한정수. 청담동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였다. 정수의 저택은 1000평 규모였다. 집값만 100억이 넘었다. 거실에는 피카소 원화가 걸려 있고 지하 와인 셀러에는 로만의 콩티가 가득했다. 차고의 롤스로이스 뒷좌석에는 항상 현금 1억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었다.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라고 정수는 말했다. 70년대부터 강남 개발에 뛰어든 정수는 80년대 부동산 붐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경쟁업체들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고 정수는 그 땅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15년 전 정수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내 명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2년간의 투병 과정에서 정수는 모든 걸 다 해봤다. 미국 최고 병원까지 갔지만 소용없었다. 명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자식들 조심해요. 그 애들 눈빛이 변했어요. 아내를 잃은 후 정수는 은둔자가 되었다. 10년 동안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지만 대화는 항상 똑같았다. 장남 기석은 55세로 건설업체를 운영했지만 늘 자금난에 시달렸다. 그는 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돌려서 말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혹시? 장녀 지연은 52세로 성격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재산 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통장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막내 민수는 48세 변호사였다. 세 자식 중 가장 영리했지만 가장 계산적이기도 했다. 아버지, 건강하실 때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어떨까요? 67세 되던 해 정수에게 변화가 왔다. 오랜만에 나간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소믈리에 유나를 만난 것이다. 37세인 그녀는 특별했다. 와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수의 외로운 눈빛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손님, 오늘은 좀 쓸쓸해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에 정수는 깜짝 놀랐다. 15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읽어준 것이다. 정수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었다. 하지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 바로 외로움이었다. 아무리 비싼 와인을 마셔도 고급 음식을 먹어도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정수는 매주 그 레스토랑을 찾았다. 유나는 37세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긴 머리를 우아하게 뒤로 넘긴 모습, 맑고 큰 눈,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가 정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소믈리에로 일하며 다져진 우아한 몸매와 세련된 말투는 그를 더욱 매혹시켰다. 유나와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엔 와인 이야기였지만 어느새 인생 이야기로 바뀌었다. 저도 외로워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왔거든요. 유나의 솔직함에 정수는 마음을 열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잃은 유나는 늘 아버지 같은 남자를 그리워했다. 정수는 67세지만
동안의 생각보다 건장했고 오랜 부자 생활로 몸에 밴 품격이 있었다. 300억이라는 경제적 매력까지 갖춘 정수는 유나에게는 사랑과 안정, 그리고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남자였다. 몇 달 후 정수는 용기를 냈다.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겠나? 프로포즈였다. 30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도 정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었다. 재혼 소식을 들은 기석이 가장 먼저 폭발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뻔하잖아요. 장남 기석은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유나의 과거를 캐려했다. 지연은 더 직접적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무덤에서 눈물 흘리실 거예요. 나이 차이가 30살인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녀는 유나를 직접 만나 압박했다. 당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돈이 목적 아니에요? 민수는 가장 교묘했다. 아버지, 재혼하시려면 혼전계약서는 써야죠. 재산 보호를 위해서요. 그는 유나를 따로 만나서 직접 협상했다. 당신 얼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3억? 5억? 자식들의 반대는 점점 격렬해졌다. 그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 유나를 비난했고 심지어 레스토랑까지 찾아가서 유나를 괴롭혔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요.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 다 알아요. 정수는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세 자식을 모두 불러 마지막 통고를 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유나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용서 안 한다. 하지만 자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완전히 넘어갔네. 기석이 중얼거렸다. 이러다 재산 다 털린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결국 정수는 마음을 굳혔다. 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날 이후 자식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정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짜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행복을 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결혼식은 조용히 치렀다.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수는 행복했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으니까. 결혼 후 1년 정수와 유나의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유나는 정성스럽게 정수를 돌봤다. 아침마다 직접 차려준 식사, 저녁이면 함께 마시는 와인. 정수는 행복했다. 15년 만에 찾은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유나는 점점 쇼핑에 빠져들었다. 청담동 명품 거리는 그녀의 놀이터가 되었다. 여보, 오늘 에르메스에서 가방 하나 봤는데 어때요? 5천만 원짜리 버킨백이었다. 정수는 흔쾌히 사줬다. 3년째 유나의 쇼핑은 더욱 과격해졌다. 일주일에 3번, 나중엔 매일 명품 매장을 돌았다. 루이비통 핸드백만 20개, 샤넬 재킷은 30벌이 넘었다. 어느 날 까르띠에 매장에서 이 목걸이들 다 예쁘네요. 하나씩 다 포장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총 15억 원이었다. 4년째 되던 해 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유나가 물건 얘기할 때만 눈이 반짝였다. 예전처럼 정수의 건강을 묻거나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대신 여보, 요즘 주식은 어때요?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까요?
같은 재산 관련 얘기만 했다. 5년째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다. 정수는 화장실에 가려다 유나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언니, 나 진짜 잘 됐지? 할아버지랑 결혼했는데 돈이 산더미야. 카드 한도도 무제한이고, 솔직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힘든 면도 있어. 대화도 안 통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어렵고, 그래도 이 정도 부자 만나기 힘들잖아. 몇 년만 더 참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할아버지가 좀 까탈스럽긴 하지만 참을 만해. 어차피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오래 못 살 거 아냐? 그럼 유산 다 내 거지. 정수는 온몸이 떨렸다. 이게 진짜 유나의 속마음이었다. 6년째부터 정수는 유나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정수가 기침을 하면 여보, 병원 가보세요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 남편 보험금이 얼마나 되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해 겨울 정수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아무도 모르게 현금 50억과 금괴 50억을 준비했다.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현금을 뽑았다. 금괴는 종로의 귀금속 상가에서 조금씩 샀다. 한 번에 많이 사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7년째 봄 정수는 지하 서재 바닥에 비밀 금고를 만들기로 했다. 믿을 만한 공사업체를 찾았다. 와인 저장고를 만들고 싶은데 특별히 습도 조절이 되는 지하 공간이 필요해요. 거짓말이었다. 유나가 쇼핑 나간 사이에만 작업했다. 서재 바닥 2평 정도를 파서 철제 금고를 설치했다. 이건 절대 비밀입니다. 정수는 공사업자에게 신신당부했다. 공사비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 마침내 비밀 금고가 완성됐다. 정수는 밤중에 혼자 현금과 금괴를 옮겼다. 100억이라는 거액이 지하 2미터 아래 숨겨졌다. 그 즈음 정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끔 약속을 깜빡하고 어제 한 대화를 기억하지 못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7년째 정수는 자주 깜빡하기 시작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속 시간을 놓쳤다. 유나는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짜증을 냈다. 여보, 어제도 같은 얘기 했잖아요. 돌봄의 부담이 커질수록 유나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8년째 작은 말다툼들이 쌓여갔다. 정수가 길을 잃고 헤매거나 가스불을 켜놓고 있는 일이 늘었다.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요. 같은 말만 반복하고 유나가 소리쳤다. 저도 지쳤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며칠 후 유나는 가방을 쌌다. 통장에서 50억을 빼낸 뒤였다. 어디 가나? 정수가 물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유나는 거짓말을 했다. 문이 닫혔다. 75세 정수는 300억 대저택에 혼자 남았다. 유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유나가 떠난 후 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거대한 대저택은 마치 무덤처럼 조용했다. 자식들과는 8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이제 유나마저 사라졌다. 처음 몇 달은 가정부 박순자가 유일한 말동무였다. 사장님, 식사하세요. 순자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도 정수는 젓가락을 들 힘이 없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순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수를 돌봤다. 정수의 치매 증상은 윤아가 떠난 후 더욱 급속히 악화됐다.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다. 윤아는 언제 돌아와? 순자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해야 했다. 잠깐 나가셨어요. 76세가 되자 정수는 자주 길을 잃기 시작했다. 순자 혼자서는 24시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순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정수의 장남 기석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아드님, 사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8년 만에 걸려온 전화에 기석은 당황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치매라고요? 얼마나 심한 건가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며칠 후 기석과 지연, 민수가 8년 만에 아버지 집을 찾았다. 정수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 기석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수는 한참 후에야 고개를 돌렸다. 누구지?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 윤아는 안 보이네요? 지연이 물었다. 순자가 대신 대답했다. 몇 달 전에 나갔는데 여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역시 돈만 챙기고 도망갔구나. 병원 진단 결과는 중기 치매였다. 의사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식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다. 아버지를 모셔야 하나? 지연이 물었다. 우리도 각자 살림이 있는데. 민수가 망설였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건 전문 간병인 고용이었다. 돌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재산 관리를 하자. 기석이 제안했다. 사실 그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재산이었다.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다. 정수의 모든 통장과 재산 관리권이 자식들에게 넘어갔다. 남은 재산은 약 70억이었다. 겨우 70억이야? 기석이 분통을 터뜨렸다. 300억이었는데 8년 동안 230억을 써버렸다고?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친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화를 냈다. 연간 30억씩 쓴 셈이네. 한 달에 2억 5천씩? 도대체 뭘 샀길래. 결국 남은 돈이 70억 뿐이야. 원래 100억씩은 받을 줄 알았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소용없었어. 그 여자 계획적으로 도망친 거야. 완전히 잠수 타버렸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재산 관리권을 확보한 자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수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24시간 간병인 김미숙이 정수를 돌보기 시작했지만 정수에게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순자만이 그나마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그마저도 가끔 못 알아보곤 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김미숙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그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찾아왔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간병인에게 상황 보고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 상태 어때요? 별다른 일 없죠? 정수는 자식들을 못 알아봤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정수가 물으면 간병인은 아드님들이세요라고 대답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복도에서 기석이 지연에게 속삭였다.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가면 우리 몫이 더 줄어들 거야. 차가운 말이었지만 지연도 같은 생각이었다. 77세가 된 정수는 점점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다. 죽은 첫 번째 아내 명자를 찾으며 여보, 어디 있나? 라고 부르기도 했다. 간병인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면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몇 분 후면 또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과거 화려했던 파티장은 이제 먼지가 쌓인 빈 공간일 뿐이었다. 3층 침실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지하 와인 셀러의 비싼 와인들도 그대로 방치됐다. 정수는 1층 거실과 침실에서만 생활했다. 김미숙은 6개월 만에 그만뒀다. 치매 환자 돌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반복되는 같은 질문,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할아버지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시네요. 김미숙이 자식들에게 말했다. 저를 도둑이라고 의심하시고 때리려고도 하세요. 새로운 간병인 이영희가 왔다. 정수는 또다시 적응해야 했다. 이영희는 김미숙에게서 인수인계를 받았다. 할아버지가 자꾸 바닥을 긁으시는데 뭘 찾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하 서재에 특별한 뭔가가 있나 봐요. 낯선 얼굴, 낯선 목소리.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순자는 어디 갔나? 정수가 물었다. 순자는 여전히 청소와 요리를 담당했지만 정수는 그녀마저 가끔 못 알아봤다. 78세, 정수는 자신의 이름도 가끔 잊었다. 거울을 보며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물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도 낯설어 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 집에 가고 싶어요. 간병인이 여기가 집이에요라고 말해도 정수는 믿지 않았다. 어느 날 정수는 갑자기 지하 서재로 내려가려 했다. 뭔가 있어. 중요한 게. 간병인이 말렸지만 정수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부축을 받으며 지하로 내려갔다. 서재에서 한참 동안 바닥을 바라봤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여기에 뭔가 숨겨뒀는데 정수가 중얼거렸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가끔 정수는 명료한 순간이 있었다. 그럴 때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그런 순간은 금세 흐려졌다. 며칠 후 간병인 이영희가 정수의 침실을 정리하던 중 베개 밑에서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었다. 지하, 바닥, 잊으면 안 돼.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영희가 물었지만 정수는 멍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언제 썼지? 정수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영희는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할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걸 기억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석은 관심 없다는 듯 말했다. 치매 환자 헛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79세가 된 정수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다. 말수도 줄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아졌다. 간병인 이영희는 걱정스러웠다. 자식들의 방문 횟수도 더욱 줄어들었다. 어차피 못 알아보시는데 굳이 자주 갈 필요 있나? 민수가 말했다.
이제 3개월에 한 번씩만 들렀다. 그마저도 10분 정도 머물다 가는 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정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도둑이야. 내 돈을 누가 가져갔어? 이영희가 놀라 달려왔지만 정수는 벽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 300억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어? 하지만 몇 분 후엔 다시 조용해졌다. 80세 생일날 자식들이 모처럼 함께 왔다. 생일 축하보다는 상황 점검이 목적이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 기석이 간병인에게 말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1, 2년 정도. 이영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간병비로 나가는 돈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81세, 정수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간병인이 밥을 먹여줘야 했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다. 가끔 의미불명의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금고, 100억.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정수는 또다시 지하 서재로 내려가려 했다. 이번엔 더욱 간절했다. 가야 해. 확인해야 해. 이영희가 부축해서 지하로 내려갔다. 정수는 바닥을 손으로 더듬으며 뭔가를 찾았다. 여기 있어야 하는데. 며칠 후 또 다른 메모가 발견됐다. 이번엔 화장실 휴지에 연필로 써놓은 것이었다. 100억? 이영희는 이상했지만 또 헛소리려니 했다. 82세 봄이 되자 정수는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반응이 없었다. 가끔 입술이 움직이며 뭔가 중얼거렸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3월 어느 날 밤 정수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지하로 향했다. 이영희가 부축했지만 정수는 놀라운 힘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마치 마지막 의지를 불러 모은 것 같았다. 지하 서재에 도착한 정수는 특정 부분의 바닥을 계속 바라봤다. 거기 있어.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이영희는 그냥 바닥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정수는 지하 서재 소파에서 잠들었다. 이영희가 깨우려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82세 한정수는 자신의 마지막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100억이 묻힌 바닥에서 불과 1미터 떨어진 곳에서 간병인 이영희가 119에 신고한 건 새벽 6시였다. 환자분이 깨어나지 않아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의료진은 사망 확인서를 작성했다. 사인은 자연사. 82세 고령의 치매 말기 상태를 고려하면 예상된 결과였다. 기석에게 첫 번째 전화가 걸렸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연락하고 1년 만에 다시 받은 부고였다. 기석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지영과 민수에게도 연락이 갔다. 세 남매는 8년 만에 아버지 집 앞에서 다시 만났다. 재산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다. 드디어 끝났네. 기석이 한숨을 쉬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간소하게 치렀다. 조문객은 몇몇 옛 사업 파트너와 이웃들 뿐이었다. 정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좋은 분이셨는데 라고 말했지만 자식들은 형식적인 인사만 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자식들의 관심은 재산뿐이었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집 매각은 언제부터 가능해? 아버지 시신 앞에서도 돈 계산을 하고 있었다. 화장 후 유골함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대저택은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가정부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자식들은 즉시 집 정리에 들어갔다. 이 큰 집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 기석이 말했다. 빨리 매각하고 돈으로 바꿔야지. 3층짜리 대저택 곳곳을 돌아다니며 처분할 물건들을 골랐다. 1층 거실에 피카소 그림, 지하 와인 셀러에 로만의 콩티, 차고에 롤스로이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됐다. 이것들만 팔아도 10억은 넘겠어. 지연이 계산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 자체였다. 청담동 1000평 대저택이니까 10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됐어. 리모델링 없이는 팔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렀다. 이 정도 규모면 개발업체에서 관심 가질 겁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는 필수예요. 30년 된 집이라 너무 낡았거든요. 자식들은 고민했다. 리모델링에 들어갈 비용과 시간, 그리고 최종 매각 가격. 결국 전면 리모델링 후 매각으로 결정했다. 인테리어 업체 알아봐야겠어. 기석이 말했다. 제대로 된 곳으로 해야 비싸게 팔 수 있어. 그들은 며칠 내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집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새롭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지하 서재 바닥 2미터 아래에 100억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정수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사실을. 며칠 후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저택을 둘러봤다. 이 정도 규모라면 150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개업자가 말했다. 하지만 30년 된 집이라 전면 리모델링이 필수예요. 기석이 계산했다. 리모델링에 10억 들고 150억에 팔면 순수익이 140억? 나쁘지 않네. 자식들은 만족했다. 아버지가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벌써 돈 계산에 여념이 없었다. 어떤 업체가 좋을까? 지연이 물었다. 중개업자가 추천했다. 박도현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도현 디자인이 있어요. 작은 업체지만 가격이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해줄 거예요.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팔 집인데 굳이 비싼 대형 업체 쓸 필요 없지. 박도현 45세.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지만 늘 빚에 시달렸다. 이번 청담동 대저택 프로젝트는 그에게 인생 최대의 기회였다. 계약금 5억, 총 공사비 10억짜리 프로젝트였다. 도연아, 이번엔 정말 대박 나자. 연인 민서가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33세인 그녀는 늘 친구들의 외제차와 명품이 부러워 죽겠다고 투정을 부렸다. 이번 일 끝나면 BMW 사줄 거지? 걱정 마. 이번 일로 대박 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도연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민서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33살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순 없었다. 도연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계약을 위해 대저택을 방문한 도연은 압도됐다. 1000평 규모의 3층 건물, 지하까지. 평생 꿈꿔온 부자의 집이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만 성공하면 정말 달라질 거야. 45살 동기들은 이미 성공했는데 자신만 뒤처져 있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전면 철거 후 리모델링으로 하겠습니다. 기석이 말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추억은 쓰레기일 뿐이었다. 도연은 팀원들과 집 곳곳을 살펴봤다. 1층 거실, 2층 침실들, 3층 창고까지. 마지막으로 지하를 둘러봤다. 지하는 어떻게 할까요? 도연이 물었다. 민수가 대답했다. 와인셀러랑 서재 다 철거하고 홈시어터로 만들어주세요. 지하 서재를 본 도연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수천 권의 책들과 먼지 쌓인 가죽 소파. 여기서 할아버지가 마지막을. 자식들은 책들도 모두 버리라고 했다. 헌책방에 팔거나 그냥 버리세요. 공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도연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기석의 차가운 눈빛이 신경 쓰였다. 이 사람들 뭔가 다르다. 보통 고객들과 달리 모든 걸 의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하 서재 바닥 아래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100억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라는 사실도. 일주일 후 공사가 시작됐다. 도연은 새벽 6시부터 현장에 나와 직접 지휘했다.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다. 형, 오늘부터 1층 거실 철거 들어갑니다. 팀장 김철수가 보고했다. 조심해서 해. 실수하면 안 돼. 도연이 당부했다. 피카소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 명품 가구들이 놓여있던 공간들이 하나씩 해체되기 시작했다. 30년간 한 가족의 삶이 담겨있던 흔적들이 사라져갔다. 자식들은 가끔 현장을 점검하러 왔다. 진행 상황 어때요? 기석이 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공사 품질이 아니라 속도였다. 언제까지 끝날 수 있나요? 빨리 매각하고 싶거든요. 예정대로라면 3개월 후에는 완료됩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기석은 만족스러워했다. 좋네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2주째 2층 작업이 시작됐다. 정수가 유나와 함께 썼던 주침실, 옷장 가득했던 유나의 명품들이 있던 드레싱룸. 모든 게 철거 대상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벽 안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것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석이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건 미리 확인하고 견적 내는 거 아니에요? 추가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해야죠. 하지만 30년 된 집이라 예상 못한 부분이.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기석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계약서대로 하세요. 우리는 한 푼도 더 낼 생각 없어요. 도연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자식들의 계산적인 모습에 실망했다. 도연은 가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이 집에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자식들은 냉정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연이 말했다. 그냥 오래된 집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3주째 3층 작업까지 마무리됐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은 지하였다. 와인셀러의 수천만 원짜리 와인들은 이미 경매로 넘겼고 서재의 수천 권 책들은 헌책방의 털값에 팔렸다. 이제 지하만 남았네.
도연이 팀원들을 지하로 불렀다. 지하 서재는 정수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다. 먼지 쌓인 가죽 소파, 낡은 책상, 그리고 빈 책장들. 여기부터 철거 시작합시다. 도연이 지시했다. 바닥 마루도 다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 깔 예정이니까 꼼꼼히 해주세요. 팀원들이 책장부터 옮기기 시작했다. 무거운 원목 책장들을 밖으로 빼내고 소파와 책상도 차례로 철거했다. 마지막에는 텅 빈 서재만 남았다. 이제 바닥 작업이네. 김철수가 말했다. 마루판부터 뜯어낼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해. 혹시 배관이나 전선 있을 수 있으니까. 팀원들이 전동톱으로 마루판을 자르기 시작했다. 30년 된 원목 마루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서재 한복판 2평 정도의 마루판만 색깔이 다른 것이었다. 형, 여기 좀 이상한데요. 김철수가 도연을 불렀다. 이 부분만 나무 색깔이 달라요. 최근에 교체한 것 같은데. 도연이 다가가서 살펴봤다. 분명히 다른 부분과 달랐다. 왜 여기만 새로 깔았을까? 의문이 들었다. 망치로 두드려 보니 소리도 달랐다. 뭔가 아래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았다. 이 부분만 뜯어내 봅시다. 도연이 지시했다.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마루판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판자 하나, 둘을 드러내자 그 아래 모습이 드러났다. 김철수가 놀란 목소리를 냈다. 형, 여기 계단이 있어요. 도연이 급히 다가갔다. 마루판 아래에는 정말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콘크리트로 만든 좁은 계단이었다. 이게 뭐지? 팀원들도 모두 모여들었다. 지하에 또 다른 공간이 있나 봐요. 한 팀원이 말했다. 도연은 손전등을 켜고 계단 아래를 비춰봤다. 2미터 정도 내려가면 작은 방 같은 공간이 보였다. 내려가 볼까요? 김철수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혹시 위험한 곳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내가 먼저 내려가 볼게. 도연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최근에 만든 것 같았다. 아래 공간에 도착하자 손전등 빛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헉! 도연의 입에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앞에는 철제 금고가 하나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1,000만 원권 다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옆에는 금괴들도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도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형,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김철수가 소리쳤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잠깐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금고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현금만 해도 50억은 넘어 보였다. 금괴도 상당한 양이었다. 대충 계산해도 10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다. 도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평생 한 번도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다. 이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다. 민서가 원하는 것도 다 사줄 수 있고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러면 자식들이 가져갈 것이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나? 45년 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도연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돈이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자식들도 모르는 듯해 보였다. 위에서 팀원들이 계속 부르고 있었다. 도연은 급히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갈림길이었다. 정직하게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냥 빈 공간이에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날 밤 도연은 결단을 내렸다. 100억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새벽 2시 그는 큰 가방들을 들고 현장으로 향했다. 지하로 내려가 조심스럽게 돈과 금괴를 가방에 담았다. 여러 번 왕복해야 했다. 100억은 생각보다 부피가 컸다. 임대 창고를 빌려 모든 걸 옮겼다. 하지만 잠은 올 리 없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다. 양심과 욕심이 밤새 싸웠지만 결국 욕심이 이겼다. 며칠 후 도연은 조심스럽게 10억 정도만 가져왔다. 시험 삼아서였다. 마침 살고 있던 전세집 계약도 끝나가고 있었다. 민서야, 이번 공사 보너스로 좀 여유가 생겼어. 내가 원하던 BMW 사자.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 계약금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았거든. 청담동 대저택 공사니까. BMW 전시장에서 520i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5천만 원.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다. 민서는 새 차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 이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겠어. 하지만 며칠 후 민서가 따졌다. 자기야, 솔직히 말해. 공사비 보너스가 얼마나 되는데 BMW까지 사? 계산이 안 맞잖아. 도연은 변명했다. 다른 프로젝트도 몇 개 더 들어왔어. 무슨 프로젝트? 나한테 말한 적 없잖아.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도연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더 큰 욕심이 생겼다. 10억으로 이 정도인데 100억 전체를 쓸 수 있다면? 전세 계약 만료를 핑계로 집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10억 정도 아파트는 어떨까?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10억? 우리가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민서는 의심스러워했다. 요즘 이상해. BMW도 그렇고 갑자기 집까지. 혹시 도박이라도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이번 공사가 대박이라서. 도연은 식은땀을 흘렸다.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미 맛본 부의 달콤함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도연은 계속 창고를 드나들며 조금씩 더 많은 돈을 가져왔다. 창고에 갈 때마다 도연은 가슴이 뛰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는 않을까? CCTV에 찍히지는 않았을까? 매번 다른 시간, 다른 루트로 갔다. 가방에 돈을 넣을 때마다 이게 진짜 내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는 최소한만 두고 대부분은 은행 여러 곳에 나누어 맡겼다. 20억, 30억. 사용하는 돈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 욕심은 끝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같은 업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도연이 형 요즘 대박 났나 봐. BMW 타고 다니던데? 인테리어 업체가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잘 됐지?
도연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도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강남 아파트를 10억의 현금으로 계약했고 민서에게는 샤넬 가방과 까르띠에 시계도 사줬다. 공사 진행 상황 어때요? 기석이 현장을 점검하러 왔다. 도연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목에 롤렉스 시계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현장 밖에 주차된 BMW도 사업 잘 되시나 보네요. 좋은 차 타시던데. 기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네, 다행히 요즘 일이 많이 들어와서요. 도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기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공사는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 3개월간의 대공사로 대저택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최신식 인테리어에 스마트홈 시설까지 갖춘 모던한 집이 되었다. 다음 주면 완공입니다. 도연이 보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연의 주변에서 터져 나왔다. 같은 업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것이다. 도연이가 갑자기 부자 됐대. 강남 아파트도 샀다던데? 인테리어 공사 하나로 그렇게 될 수 있나? 더 큰 문제는 민서였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남친이 대박 났어. BMW도 사주고 샤넬백도 사주고 이번에 강남 아파트까지 샀어. 친구들은 의심스러워했다. 도연이 오빠가 그렇게 큰 업체였나? 인테리어 업계가 그렇게 돈이 되나? 하지만 민서는 우쭐해서 더 많은 얘기를 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니까. 이런 소문들이 결국 기석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석아, 너희 집 인테리어 하는 업체 사장이 요즘 엄청 잘 산대? BMW 타고 다니고 강남 아파트도 샀다던데. 기석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10억짜리 공사로 업체가 그렇게까지 벌 수 있나? 순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2, 3억 정도일 텐데. 그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도연 그 업체 좀 이상하지 않나? 좀 알아봐. 변호사인 민수는 도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부동산 거래 내역, 차량 구입 기록, 최근 은행 거래까지 철저히 파헤쳤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형, 이 사람 최근 3개월 동안 20억 정도를 썼어. 20억? 기석이 경악했다. 게다가 대부분 현금 거래야. 이건 정상적인 사업 수입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분명히 다른 돈줄이 있어.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도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분명 자신들의 아버지 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공사가 완료되자 도연의 사치는 더욱 극에 달했다. 이제 70억을 써버린 상태였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다. 압구정동에 25억짜리 펜트하우스까지 계약했다. 이제 정말 상류층이 됐어. 도연은 우쭐했다. 민서도 완전히 변했다. 명품만 입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남친이 부동산 재벌이야. 펜트하우스도 샀어. SNS에 올린 사치 자랑은 더욱 화려해졌다. 하지만 기석과 민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 집에서 뭔가 빼돌렸어. 민수가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한편 경찰 수사와 동시에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규모 탈세 의혹 사건에는 세무당국이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며칠 후 경찰이 도연을 불러들였다. 최근 재정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도연은 식은땀을 흘렸다. 공사가 잘 되어서 그런 겁니다. 10억 공사로 70억을 쓸 수 있나요? 형사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셨죠?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70억을 쓰면서도 소득 신고는 평소와 같이 했던 것이다. 이건 명백한 탈세였다. 며칠 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 박도연 씨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도연의 계좌 내역, 부동산 거래, 모든 게 철저히 조사되기 시작했다. 출처 불명 소득 70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소득세, 가산세, 중과세까지 합치면 약 45억 원입니다. 도연은 멘붕이 왔다. 45억? 창고에 남은 돈이 30억밖에 없는데 분할납부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일시납부 원칙입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도연이 산 부동산들이 모두 압류되기 시작한 것이다. 펜트하우스, 아파트, BMW까지. 탈세자 재산 압류라는 딱지가 붙었다.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이게 뭐야? 우리가 사기꾼이 된 거야? 그녀는 도연을 원망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 정말 바보같이 믿었네.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았다. 변호사비만 5억은 들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도연이 25억에 산 펜트하우스가 사기 분양이었던 것이다. 불법 건축물이라 계약이 무효입니다. 25억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일주일 후 도연의 상황은 절망적이 되었다. 국세청은 용서가 없었다. 창고에 남은 30억도 모두 압류당했고 추가로 15억을 더 내라고 했다. 담보대출이라도 받으셔야겠네요. 세무공무원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대출받을 곳은 없었다. 도연은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되었다. 민서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제 끝이야. 나는 사기꾼과 같이 살 수 없어. 며칠 후 경찰이 도연을 체포했다.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연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100억의 꿈이 악몽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석과 민수는 경찰서에서 수사관을 만났다. 도연이가 훔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도연이가 이미 대부분 써버렸고 남은 재산마저 사기 피해나 압류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석이 분노했다. 100억이 있었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변호사비, 수사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차가운 현실이었다. 지연도 달려왔다. 진짜 100억이 있었던 거야? 그제서야 자식들은 아버지가 정말로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연의 재판에서 판사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거액을 횡령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므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도연은 절망했다. 8년 후 나와도 그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청담동 대저택은 150억에 매각됐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씁쓸함만 남았다. 아버지에게 정말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3개월 후 자식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기석은 사업에 집중했고, 지연은 해외로 이민을 갔고, 민수는 변호사 업무에 매진했다. 아무도 아버지 한정수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한정수가 마지막까지 숨겨둔 100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도연도 파멸했고 자식들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탐욕에 눈먼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것이다. 어느 조용한 오후 납골 땅에서 정수의 위패 앞에 선 순자가 혼잣말을 했다. 사장님,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했네요. 그 많은 돈이 뭐가 중요했겠어요. 사랑이 있었다면. 한정수의 마지막 비밀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돈은 찾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잃어버린 가족의 이야기였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